오늘 강의는 치매 A부터 Z까지 바로 알기 몇 번 광고를 드렸었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요거 이제 사람 머리가 있는데 머리 안에 요 호두같이 생긴 뇌가 있죠. 근데 보니까 이거 뭐예요? 지우개. 지우개로 머리를 싹싹싹싹 지우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를 흔히 기억을 지워버리는 질병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요 밑에 보니까 요거는 그래프인데 막 뭐가 수치가 막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그래프가 있어요. 치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죠. 저도 여러분 치매 절대 걸리지 않았으면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셋 중에 고르세요. 치매, 암, 심혈관 질환.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뉴스를 봤는데 와, 나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보다 치매가 훨씬 무섭다. 치매에 걸릴 바에 암에 걸리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치매를 무서워하시는 건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하세요? 치매는 정말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렇게 치매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치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목사님이 치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나요? 이제 그런 의구심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목회자가 치매 의사지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목사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전문적인 견해가 없을 수 있지 않느냐 싶으신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중에 이제 치매 어르신들하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이 생활을 한 지 벌써 한 7년 됐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만나신 치매 어르신이나 환자를 다 합친 것보다 제가 만난 치매 케이스가 훨씬 많을 겁니다. 아주 다양한 양상의 다양한 연령대의 치매 증상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만났었고, 또 그런 어르신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또 제가 치매에 대한 교육들을 여러 차례 전문적으로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려고 일단 책 제목에 치매가 들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다 구해서 봤어요. 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제가 100%다 봤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어쨌든 제 손에 걸리거나 눈에 걸리면 치매라는 책을 다 구해서 봤습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책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서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신나게 책도 열심히 사서 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강좌가 있으면 또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번 더 공부하고 정리를 했으니까 이 내용들만 여러분 잘 아셔도 치매에 대한 공부들이 충분히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드릴까 하다가 20고개를 하기로 했어요.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막 이렇게 뇌 그림 그려놓고 막 전두엽이 어떻고 측두엽이,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들어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런 것보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변 분이나 혹은 자녀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야 그런다 하던데 그렇게 말했던 치매에 대한 궁금증 20가지를 딱 추렸어요. 그래서 이 20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질문 1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매에 걸리나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참 많이 걸립니다. 참 많이 걸리시고 또 중요한 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 막대기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치매에 걸리는 사람 숫자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가 2020년, 그 다음에 2030년, 40년 순인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때요? 점점 더 많이 늘어나죠. 빠르게, 급격하게. 그리고 여기 이제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은 뭐냐 하면 국가가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을 이렇게 쏘는 건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건 거예요. 중앙치매센터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자료를 제가 얻어오고 있는데 여기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자 여자 비율이 여자 어르신이 치매에 6명 걸리고 남자 어르신이 4명 걸려요. 6대 4 정도.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걸리시고요. 그리고 연령도 봤더니
연령은 여기 이만큼이 85세 이상, 또 이만큼은 80세에서 84세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다 80대예요. 아, 80대가 엄청 많으시구나. 그 다음이 70대, 60대도 있고 조금 차지하지만 더 어린 연령대에 치매가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치매에 얼마나 심하냐에 대한 정도예요. 그래서 중증, 이게 치매의 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등도는 그거보다 조금 덜한 거, 경도는 좀 약한 초기 치매. 그러니까 중증은 요만큼이고 중간이나 조금 약한 치매가 이만큼이에요. 최경도는 아주 경미한 치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치매가 심한 분은 15%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요거예요. 이제 전국에 치매일 거라고 추정되는 환자 수는 93만 5천 명입니다. 93만 명이라 그러면 이제 잘 와닿지 않아요. 강동구의 인구가 4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강동구만한 이 전체 사이즈의 인구 2개가 다 치매인 건 거예요. 경주 치매 인구는 경주 전체 인구가 한 25만 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주 같은 도시 4개를 모아놔야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도가 있네요. 서울이죠, 요거. 서울을 한번 꼭 눌러봤습니다. 서울 지도가 나왔고요. 서울에 우리는 강동구잖아요. 강동구를 한번 또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추정 치매 환자 수가 6,490명. 강동구에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65세 어르신을 100명으로 봤을 때 그 중에 8명, 8.6명이니까 9명 쳐야겠네요. 9명은 치매 환자라는 얘기예요. 강동구는 8.6명인데 제가 살고 있는 경주는 어떨까요? 경상북도. 여기는 강원도고요. 예, 경상북도, 경주는 10.9명. 높죠. 예, 경주는 지방에 어르신들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높아요. 저 아래 좀 가볼까요? 전라도인데 전라도 곡성 14.58명. 이런 데 전라도는 사실은 고령화가 굉장히 심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매 인구가 많아요. 그렇죠? 90만 명이나 되는 치매 인구가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빠르게 늘어납니다.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깐 내려놓고 다시 우리 강의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알고 계셨을 테지만 눈으로 실제 이렇게 보고 숫자로 보니까 조금 더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강동구 전체만 한 거 2개를 모아놔야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그만큼 있다고? 와, 치매 인구가 진짜 많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갈게요. 이거 진짜 제가 질문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자, 두 번째, 치매하고 건망증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깜빡깜빡 많이 하시죠?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아유, 치매인가 봐. 막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처럼 걱정돼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거 좀 심했는데 할 만큼 깜빡깜빡 하실 때가 있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드릴게요. 내가 불편하면 건망증이고요. 주변 사람이 불편하면 치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뭔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휴대폰 어디다 놨지? 리모컨 어디다 놨지? 미치겠네. 찾아도 안 나오네.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거 건망증. 치매 어르신은 리모컨이 뭐 하는 건지 몰라요. 휴대폰이 있다 그래도 내가 그거를 보려고 했었던 거를 까먹어요.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은 불편함 자체를 크게 느끼지 않아요. 자기가 불편하다는 걸 못 느껴요. 오히려 치매 환자 주변에 있는 보호자들이나 가족들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는 구분을 할 때 내가 불편하면 그건 건망증에 가깝고 주변 사람이 불편하면 그건 치매에 가깝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힌트를 줬을 때 기억을 바로 해내면 그건 건망증입니다. 휴대폰 어디에 놨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휴대폰이 지금 너무 춥다 그러고 있는데 라고 힌트를 줘요. 그러면 내가 이걸 냉장고에다가 넣어놨나 보다 하고 그렇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힌트를 줬을 때 내가 뭐 하려고 했는지 딱 알아채면 그거는 건망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하면 그거는 치매에 가깝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래요. 저도 깜빡깜빡 많이 하고요. 어디다 뒀는지 기억 못 해갖고 물건 또 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건망증은 남녀노소, 학생들, 젊은 아이들도 건망증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다만 이게 너무 빈도가 잦아지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하는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너무 불편한데 주변 사람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전 단계를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건망증이에요. 그래서 건망증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조심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내가 만난 어떤 어르신은 나보다 더 옛날 일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잘한다. 어르신의 젊었을 때 일들, 어르신의 자녀들 장가 보낼 때, 시집 보낼 때 일들, 막 그날 뭐 입었는지, 뭐 먹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너무 기억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치매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요, 최근 기억을 못 합니다. 옛날 기억은 오히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옛날 기억 중에서 강한 기억들 있죠. 피난 갔던 기억, 그다음에 누구한테 된통 당했던 기억,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던 기억, 그런 거는 어르신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치매는 오늘 내가 뭘 먹었는지, 어제 내가 어디를 갔는지, 조금 전에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거를 까먹어요. 이걸 이제 단기 기억이라고 그러거든요. 치매는 단기 기억이 해마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장기 기억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어르신 조금 치매 같기도 한데 알쏭달쏭한데 얘기를 해봤더니 옛날 얘기를 너무 생생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이 어르신 치매 아니네, 정정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일을 잘 기억한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런 거 있어요. 기억력을 포함해서 치매를 판정할 때는 기억력도 물론 보지만 길찾기 능력, 이런 이제 진압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성격, 판단하는 능력, 계산하는 능력, 또 언어 능력, 이런 거를 아주 두루두루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치매라고 판정을 하게 되는 건 거지, 단지 기억력 하나만을 가지고 치매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많이 들으셨죠? 알츠하이머라는 말. 치매라는 말이랑 알츠하이머라는 말이 같은 말 아닌가요? 알츠하이머가 치매 영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치매는 서울특별시고요. 알츠하이머는 강동구예요. 이해되세요? 치매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는 그 치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쉽게. 사실은 치매는 진단명은 아니에요. 병명이 아닙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감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증상에 따라서 누구는 목감기, 누구는 코감기, 누구는 몸살 감기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매라고 하는 거는 그 아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많은 증상들을 가지고 치매다라고 두루뭉술하게 같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명을 얘기할 때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겁니다. 근데 왜 알츠하이머를 치매라고 같이 생각을 하냐면 이 이유 때문이에요. 알츠하이머가 치매의 전체 비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따가도 보겠지만 거의 절반 정도가 알츠하이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 저는 조금 아쉬워요. 우리나라는 치매라는 말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옆 나라 일본은 인지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은 디멘시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 말을 쓰냐 하면 저 인지증이라고 하는 말 자체, 일본에서 쓰는 인지증은 인지 기능에 장애가 온 병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외국의 디멘시아라고 하는 말도 비슷해요. DE라고 하는 말은 뭔가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맨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람의 이 멘탈, 정신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점점 작아지거나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치매의 증상을 표현한 건 거죠.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치매라는 말은 한자를 어리석을 치자에 어리석을 매자를 씁니다.
그래서 치매 모양새를 보면 이 논두렁에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그런 모양이라고도 하고, 또 매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인데 아기가 기저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치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서 또 몇몇 의식 있는 분들은 이 용어를 좀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온 국민이 다 같이 쓰고 있는 말을 한 번에 바꾸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웠으니까 치매가 그런 뜻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또 알츠하이머 얘기를 아마 많이 앞으로 들으시게 될 거니까 요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여자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1900년대 독일입니다. 1901년이고요. 여기 보이는 아우구스테 데테르라고 하는 여자분은 51세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많이 나이 들어 보이죠? 어느 날 이 아우구스테 데테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멀쩡한 남편을 고소합니다. 남편은 철도회사에 다니고 있는 칼이라는 사람인데 남편이 간통을 했습니다라고 고소를 해요. 근데 남편은 황당한 건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이러지? 그리고 가만히 지켜봤더니 점점점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건 거예요. 요리를 못하고 냄비를 태워 먹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서 야,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검사를 막 받아요. 정신과 의사가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우구스입니다. 남편 이름은요? 아우구스입니다. 남편 이름도요?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숫자 8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때 이 아우구스테 디테르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저는 저를 잃어버렸어요. 그 말을 반복해요. 나는 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아우구스테 데테르를 진찰을 했던 이 의사 선생님 이름은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라 그러는 거예요. 알츠하이머가 환자 이름이 아니라 환자를 봤던 의사 이름입니다. 이 환자가 아우구스테 데테르를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병원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철도회사 다니고 있던 남편이 치료를 하느라고 막 이것저것 어떻게든 융통을 하고 돈을 빌리고 치료를 하다가 너무 비싸니까 치료를 못하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알츠하이머 박사가 그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나 해주십시오. 나중에 아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에게 시신을 기증을 해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치료하는 거에 대한 비용들을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보게 되고 5년 있다가 이제 데테르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부검을 하고 약속대로 이제 시신을 기증받아서 뇌를 열어봤더니 뇌가 바람 빠진 풍선 마냥 확 쭈그러들어 있어요. 그게 알츠하이머의 특징입니다. 정상인 사람들보다 뇌의 크기가 굉장히 작게 쭈그러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하고 논문을 내서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질문이었었고요. 다음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5번째 고개입니다. 그러면 치매는 도대체 왜 걸리게 되나요? 치매에 걸리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치매의 원인은 너무 다양해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은 약 70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전체의 절반 정도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치매가 걸려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게 혈관성 치매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혈관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심혈관이나 뇌혈관이 있죠. 그 관련된 그 혈관 안에 문제가 생겨요. 꽉 막히면은 경색이라고 하죠. 뇌경색. 터지면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죠. 그것 때문에 치매가 오는 경우가 2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알츠하이머병 말고 그 외에 퇴행성 뇌질환이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루이체 치매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루이체라고 하는 특정한 물질이 많이 쌓입니다. 이 치매의 특징은 앞에 헛것을 봐요. 아주 분명하게 헛것을 보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 축두엽 치매는 요건 이제 뇌가 어려운 건데 이 앞에 뇌랑 이 옆에 뇌를 말하거든요. 거기에 치매가 오게 되면 이건 급격하게 성격이 변하는데 아주 난폭하게 변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막 욕을 하고 막 폭력을 쓰고 왜 저러지 싶을 만큼 사람이 변하면 이게 전두 축두엽 치매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킨슨병 아시죠?
보행이 어렵거나 이제 손에 이제 진동이 좀 많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루이체 치매랑 파킨슨 치매는 연관성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치매를 일으키는 요인이 이렇게 다양한데 그럼 도대체 왜 걸리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예요? 요 세 가지를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요? 노화예요, 노화. 나이가 드는 게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피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노화라고 하는 거를 다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인 노화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노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저 사람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치매에 걸렸을 거야라고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러나 내 잘못으로 치매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알코올성 치매. 술을 많이 먹으면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죠. 뇌 손상 같은 거는 머리를 어디 세게 부딪히거나 다치는 거, 낙상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렇게 내가 부주의해 갖고 머리를 크게 다치면은 그럼 그때 치매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인이 돼서 내 스스로 치매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치매는 내 탓은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의 부산물일 수도 있다. 그러면 늙으면 다 치매에 걸리나요? 우리 아까 통계를 봤습니다. 전국에 90만 명이 넘는 치매 환자가 있고 강동구에만 해도 3천 명이 넘는 치매 환자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나이대가 65세 이상이라고 봤어요. 근데 65세 이상이면 전부 다 치매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치매 걸린 분보다 건강한 분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포를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이대가 높아지면 따라서 치매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60대 때 치매 걸리는 환자 수보다 70대가 되면 한 10% 늘어나요. 80대가 되면 또 한 10% 늘어나요. 90대가 되면은 의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90대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이거나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거나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치매 환자는 그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많아지는 건 거예요. 그럼 다음번 질문입니다. 이것도 많이 궁금하시죠? 치매는 유전되는 병인가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치매가 있을 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치매의 한 5% 정도는 유전의 요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나머지는 후천적인 요인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다른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에 비해서 사실은 치매는 이건 유전 때문이에요 라고 보기 애매한 게 가장 큰 원인이 노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화 때문인 건지 이게 유전적인 이유 때문인 건지 그거를 분간해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밑에 후천적인 요인이라고 써놨던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내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치매 같은 경우는 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내 가족 중에서 누가 치매가 생겼다고 혹은 내가 치매가 생겼다고 해서 이게 가족들한테도 영향을 줄까? 사랑하는 내 손주들한테도 혹시 영향을 줄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자, 7번째.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치매는 다 낫는 게 없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답이 좀 애매하죠. 완치가 되는 치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뇌 종양, 뇌의 양성 종양이 생기건 혹은 경막 하혈종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뇌의 한 부분에 피가 이렇게 싹 고이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 뇌 종양도 뇌를 이렇게 짓누르잖아요. 그리고 뇌에 피가 고이거나 옆에 있는 수두증은 뇌에 물이 차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내 머릿속에 뭔가가 종양 때문이든 피 때문이든 물 때문이든 눌리는데 그 눌리는 부분이 인지 기능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치매의 증상이 나오는 건 거죠. 근데 만약에 수술을 해갖고 종양을 싹 뽑아내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갖고 피나 물을 싹 뽑아냈어요. 그러면 뇌를 누르는 원인이 제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말을 잘 못하거나 기억이 없어졌던 증상이 아주 극적으로 확 호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이나 조기 진단으로 치매 증상을 걷어낼 수가 있는 건 거예요. 또 가성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가성 치매라는 건 뭐냐면 진짜 치매는 아닌데 치매 증상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집안에만 혼자 있거나 활동을 전혀 안 하거나 자꾸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아유, 난 이렇게 있다가 고독사 할 거야. 난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난 너무 슬프고 우울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실제로 기억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인지 능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치매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정신병원을 가서 정신과를 가서 상담을 받고 요즘에 약들이 잘 듣습니다. 그 약을 복용을 하면 또 이런 증상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알코올성 치매 말씀드렸죠. 술을 많이 먹어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특히 이제 블랙아웃이라 그래서 이게 필름이 끊긴 경우가 있다 그래요. 술을 안 먹어봐서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술을 주변에 많이 드시는 분들 보시잖아요. 완전히 술 먹고 자기가 술을 그만큼 먹어서 뭘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치매가 또 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절주 술을 딱 끊는 거예요. 금주를 하고 술을 안 먹게 되면 또 그 증상이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알코올성 치매가 한참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는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때는 그냥 알코올성 치매를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 의사 중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치매들 말고는 완치가 안 되는 건가요? 뭐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갖고 딱 분명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완치라는 개념보다 대부분의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늦추는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제라고 하고 약이 나와서 먹긴 하지만 실상 치매를 완전히 제거하는 약이라기보다는 치매가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좀 멈춰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제약회사가 코로나 앞에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을 때 대박이 났겠죠. 실제로 그런 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백신 맞았던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고객이 전 세계인이 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치매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제약회사에서 치매 약을 개발했어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모든 치매 약을 개발하려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지금 엄청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약이 우리한테 시판이 되기 전까지는 임상 실험이라는 걸 거칩니다. 그래서 1상, 2상, 3상 거치는데 지금 3상까지 와 있는 치매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번 이렇게 큰 뉴스에 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뭐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이름도 어려워요. 아두카누맙 이런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 없다 식약청의 허가를 안 받았다가 받았다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뉴스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머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새로운 치매 약들이 아마 곧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약물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약을 꾸준하게 복용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보면 치매약이 이게 사람 바보 만드는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안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치매약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예방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약을 먹다가 중간에 안 먹잖아요. 그럼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약을 좀 드세요라고 치매약을 처방을 받았다면 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약을 열심히 먹어야 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관리하시는 분들은 계속 약을 먹잖아요. 저도 이제 만성 간염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을 먹는데 벌써 10년 넘도록 매일 하루에 하나 계속 약을 먹어요. 그런 것처럼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약을 먹는데 치매약도 그렇게 드셔야 돼요. 그리고 약만 먹어서 능사가 아니에요.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민간요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과하고 건강한 치매를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무턱대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혈행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행잎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 은행잎을 몇 트럭씩 먹어야 될 거야. 아마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떠도는 소문이라고 다 믿을 게 아니라 검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건강한 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바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치매를 좀 예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치매 예방 수칙을 저희 쪽에서는 333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33, 세 가지 총 9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333이 뭐냐 하면 세 가지를 권하고 세 가지는 금하고
세 가지는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맨 위에 있는 3권 즐겨주세요, 권고합니다 하는 거는 자,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걸으세요.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만보기 휴대폰 기능이 다 있으니까 뭐 8,000보도 걷고 10,000보도 걷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운동을 하시라. 그리고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치매에 좋은 음식이 뭔가요? 그래서 그것만 드시는 것보다는 의사들은 영양가 있는 식단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막 맵고 짠 거, 자극적인 음식 안 좋은 거 우린 다 알잖아요. 설탕 많이 먹고 그런 거 안 좋은 거 아시니까 그런 거 말고 건강한 음식 중에 특히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서 드시라.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독서. 부지런히 읽고 또 쓰세요. 근데 읽을 때는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같이 소리내서 읽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매는 인지 기능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특히 말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과 관련해서 우리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요 4가지를 하죠. 근데 그 4가지가 다 치매에 굉장히 그 예방에 좋은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하라. 성경책을 읽고 열심히 성경책에 또 외워보시면 좋겠죠. 3가지 금할 거, 술, 담배. 요건 당연한 건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뇌 손상을 조심하세요. 요건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3가지 챙길 거, 건강검진을 하시고요. 자주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은 매년 좀 받으세요. 요거는 꼭 권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도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많은 게 치매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초기에 빨리 알아차리는 그런 힌트 같은 거 없을까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전조 증상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만든 요리가 맛이 변했어요. 나는 늘 하던 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혹은 가족들이 엄마 손맛이 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어느 친구네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옛날엔 맛을 참 있게 했는데 갑자기 맛이 왜 이러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혹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볼륨을 점점점 크게 들을 때 이게 물론 귀에 문제가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인지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낮잠을 굉장히 많이 잘 때 자도 계속 졸립고 낮잠이 많아질 때 그리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날카로워지고 성격이 변할 때 자꾸만 내 성격이 변할 때 그리고 길눈이 어두워졌을 때 늘 가던 길인데 되게 낯설고 내가 지하철 몇 번 출구로 나갔었더라 이런 거 헷갈릴 때 그다음에 기억력 떨어졌을 때 제일 흔한 게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동호수 헷갈리거나 아니면 번호키 같은 거 헷갈리거나 이럴 때 아니겠지라고 안심하실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한번 내가 그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이게 전조 증상이에요. 치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포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치매에 대해서 나쁜 편견들을 많이 갖게 됐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 생각에는 영화나 드라마 탓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치매 환자가 참 그렇게 안쓰럽습니다. 결국은 기억을 점점 막 잃어가고 행동을 잘 못하게 되다가 당황하는 일이 생기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비련의 여주인공, 비련의 남주인공, 내 아이들, 내 아들, 딸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름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막 가족들이 막 엄마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울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꼭 치매 환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갖고 가족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처럼 보여지거나 아니면 치매 환자 예전에 이제 노망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이 막 괜히 화를 내거나 때리거나 뭐 이렇게 나쁜 행동들 있는 거 있죠. 막 화장실 잘 못 가리고 막 이런 행동들 하거나 그런 게 사람들 머릿속에 콕 박혀 버렸어요. 치매 환자는 그럴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행동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중증 치매 이상 치매가 한참 진행되고 난 그 이후에 어르신들한테 주로 발견되는 증상들이에요. 초기 치매인 분들은 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주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증상이 이런 거예요. 배회 뭔지 아세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집 문을 열고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르신을 찾으러 온 가족이 막 돌아다니는 일들이, 실종 신고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불면 뭐죠? 잠을 안 자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정신없습니다. 가족들이 잘 때 밖에 나가요. 그리고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밤이니까. 그럼 이제 경찰서에 연락해서 막 찾아다니다 결국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결국 발견을 하는데 추워서 덜덜덜 떠시거나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는 건 거예요. 배회불면. 망상은 없는 일을 실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 피해 망상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제가 날 때리려고 한다. 제가 날 죽이려고 한다. 저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다. 이런 것들이에요. 나를 밥을 안 줘서 굶겨 죽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게 망상입니다. 환청은요, 안 들리는 소리를 들렸다고 착각을 하는 건 거예요. 누가 나를 부른다, 고양이가 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폭언이나 폭력, 욕을 하시거나 주먹질을 하시거나 이제 부적절한 행동으로 성적인 행동을 막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우울해하셔요. 무감동, 무의욕,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표정도 없고 막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중증 치매에서 말하는 정신행동 증상의 일종인데, 이런 행동들이 나오면 당사자도 참 힘들지만 가족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걱정을 할 때 이거를 걱정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근데 모든 치매 환자가 정신행동 증상을 경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돌보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오히려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크게 많이 외견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행동 다 하시고요. 식사하시고 저 만나면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다만 그 인사를 조금 있다가 또 할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누구라고 설명을 드려도 다음번에 보면 또 말씀드려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 기억이 좀 깜빡깜빡 하시지 아주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이런 너무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11번째. 우리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치매 예방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교회를 다니는 관계자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연구 결과가 있어요. 1986년도에 프랑스에 있는 노트르담 수녀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요 실험을 했는데 수녀님들이 참 사례가 좋아요. 검사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외부 요인이 없어요. 술, 담배를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험한 일들을 경험하신 일들이 잘 없으시기 때문에 이 수녀님들 678명을 대상으로, 이분들은 75세에서 106세까지 있으셨대요. 사후에 이 수녀님들의 신체를 기증을 받아서 그 뇌의 노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 의미 있는 결론이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타임지에 실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수녀님 보이시나요? 이 수녀님 이름은 베르나데트라는 수녀님입니다. 이 수녀님은 인기짱 수녀님이었어요. 말도 재미있게 잘하시고 또 글도 잘 쓰시고 다른 사람 잘 가르쳐주는 일을 하셨던 수녀님이신데, 이 수녀님은 85세 때 심장마비가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 연구 때문에 이제 나중에 사체를 기증받아서 이 수녀님이 어떻게 살아생전에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참고를 하려고 뇌를 한번 열어봤더니 그 소견이 이렇습니다. 거의 의심할 여지 없이 알츠하이머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수녀님의 알츠하이머 등급은 가장 심각한 수준일 정도였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할 때는 사람들이 이 수녀님이 치매인 줄 몰랐었어요. 근데 사후에 뇌를 열어보니까 치매예요. 알츠하이머 중증. 그럼 이건 뭐예요 도대체? 이 수녀님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요인들이 있다는 건 거예요. 그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녀원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일 거다. 근데 그중에 뇌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수녀원은 일단 그 규칙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암송을 합니다. 기도문을 암송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 찬양, 기도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 교회를 다닐 때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쨌든 교회를 오게 되면은 서로 사회 활동이라는 걸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회이기 때문에 험한 말 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말을 한단 말입니다. 보고 싶었다, 감사하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치매 예방에 물론 임상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건 맞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치매에 절대 걸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얼마든지 치매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적처럼 쓰여서는 안 돼요. 나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치매를 줬어요? 너무하십니다. 이게 아니라는 건 겁니다. 부지런히 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듣는 것도 듣는 건데 내가 치매를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으면 뭘 보면 되나요? 도움이 되는 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 유튜브 영상, 유튜브가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중에 기억을 부탁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채널은 대한치매학회에 공식적으로 만든 유튜브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치매를 가지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다 거르기도 힘들 만큼 정보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카더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그 치매에 대한 이야기 잘못 듣고 내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게 옳지 않은 정보여갖고 피해를 보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글을 올리고 영상을 찍는 분들이 다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전문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내가 치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 기억을 부탁해 채널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거 뭐 없나요? 치매를 부탁해. 위에는 기억을 부탁해였는데 밑에는 치매를 부탁해예요. 요거는 여자 선생님이에요. 여자 신경과 선생님인데 아주 친절하고 나긋나긋하게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 유튜브 채널 두 개를 참조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책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두 권의 책인데요. 제가 들고 나왔어요. 하나는 시니어 상담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성서 유니온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우편 봉투처럼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대학교에서 상담을 공부한 목사님, 지금은 목회를 하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본인을 찾아왔었던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습니다 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엮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상담의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실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치매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책을 더 추천을 드리는데 제목이 이 책입니다. 치매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서 한 권 추천하라 그러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치매에 대해서 나는 궁금합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책은 왜 추천을 드리냐면 실제 엄마가 치매예요. 엄마가 치매인 교수님이 책을 쓰셨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을 썼기 때문에 이 책도 정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내가 미처 못했는데 하는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제가 옆에 보면 이렇게 막 그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도 제가 한번 잠깐 좀 나눠드릴 생각들이 있어요. 이 앞에 있었던 소개해드린 시니어 상담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좀 길기는 한데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한 건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기를 병원에 가봤는데 저보고 치매래요.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치매이신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앞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받고 사형 선고처럼 느낀 거예요. 이제 내 인생 큰일 났다. 근데 그거를 남편하고 자녀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상담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요 글이에요. 시니어들이 치매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치매로 인해 배우자와 자녀들이 떠나야 할 어려운 상황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끝까지 감출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우리의 삶 전체를 휘두르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따뜻하게 맞아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족이 걱정돼서 치매라고 말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 왜냐하면 권사님 성품 자체가 항상 다른 사람 피해 주는 거 싫어하고 내가 한 번 더 일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셔라. 권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치매에 만약에 걸리셨는데 장로님이 치매다라고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권사님은 장로님을 내팽개치고 버릴 거냐? 아니지 않냐? 사랑으로 돌보고 어떻게든 공부를 해서 잘 케어하지 않겠냐? 가족들도 마찬가지 마음일 거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요. 치매를 그러면 기억의 문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머릿속을 지우개로 싹싹싹 지우는 것처럼 오늘 일, 어제 일 점점점 잊어버리다가 나중에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까먹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인지 딸인지도 까먹고 그리고 결국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까먹고 이렇게 우리가 치매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치매는 기억의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억보다는 감정입니다. 치매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기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 이거에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을 잃어도 감정은 있습니다. 치매가 감정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래요. 치매로 인해서 가장 힘든 사람은 사실 환자 본인입니다. 매일매일이 당황스러움과 불안함, 공포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왜 치매에 걸렸는지 그 원인을 알면, 그 증상을 알면 치매 환자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를 알고 도와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짤막한 영화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안소니 홉킨스라고 대배우입니다. 근데 이 배우가 더 파더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고요. 예상하시겠지만 치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더 파더라고 하는 작품이 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까지 치매를 다룬 영화들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환자 때문에 어떠한 해프닝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주변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거나 이 치매라고 하는 병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거에 집중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달라요. 치매 환자가 느끼는 감정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치매 환자의 입장에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다르고 신선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잠깐이지만 한번 꼭지를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집안에 웬 낯선 남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 누구냐고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사위예요. 근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한번 영화로 잠깐 보도록. Anthony, it's me, Paul. Who? 안소니도 여러 가지 치매 증상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 Where's Anne? I'm here. Just now when I came back with the chicken, he didn't recognise me. 그리고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서툴러지죠. 스웨터 이거를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Yeah, bet me. 그 계속 시계를 찾는 것도 네. 치매 증상 중 하나인가요? Has anyone seen my watch? I seem to have lost it. She stole my watch. Yes. Your watch. Is it yours? 그 많은 증세 중에서 굉장히 본인을 혼란스럽게 하는 증세가 망상과 기억 왜곡이에요. 여러 망상이 있는데 그 망상이 대체로 자기에게 누군가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때린다거나 누가 내 시계를 훔쳐갔어. I can't find it. There's your proof that girl stole my watch. I know she did. 왜 이런 망상을 보이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치매 환자들이 힘든 게 뭐냐면은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낯선 거예요. 그럼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낯선 사람들이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내가 뭐 문제라고 하고 Because of your row with Angela. Putting him in an institution. Oh, Yes. He's ill. 하면서 한탄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불안, 공포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피해를 주는 망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하는
네. 자세구나 본인한테 있어서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안소니가 겪은 그 경험이 이제는 사위가 얘기하죠. How long do you intend to hang around here getting on everybody's tits? 실제 저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Do you 생각하는. intend to hang around getting on everybody's tits? 실제인지 망상인지는 알 수 없게 되는 건데 폴의 질문은 안소니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죄책감, 자기가 스스로 미안한 거죠. 그 불안 심리를 드러낸 거라고 생각해요. 또 애니 자꾸 파리로 떠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So I'm going to go and live there. You're abandoning me. Dad. No, Dad, why do you keep going on about Paris? What? I'm staying in London. 그러니까 그 자기 불안정한 상황에서 딸이 자기를 버리지도 것 같긴 한데 이런 불안이 스스로가 안소니가 그런 망상을 만들어 내는 장면일 수 있죠. 요 이제 내용을 잠깐 보셨었는데 더 파더라고 하는 이 작품을 물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아 내가 바라봤었던 치매 환자가 사실은 이러한 마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중간에도 나왔지만 영화 중에서 뭐 사위나 딸이 섭섭하게 하는 말들이나 행동 같은 게 실제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망상이죠. 피해 망상이죠. 근데 많은 치매 환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꾸 물어보는 의심 증상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럴 때 왜 그래요? 아니라니까라고 정상인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느끼고 있는 뭐에 집중하라고요? 감정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 불안하시구나. 지금 굉장히 공포를 느끼시거나 혹은 지금 되게 외로우시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조금 이해를 해드리면 됩니다.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휴머니튜드 케어라는 기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요양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으시죠? 요양원 같은 경우에 대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좋은 뉴스 거의 안 나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잘 모셔서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와요. 어떤 게 나옵니까?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직원들이 함부로 대했다. 몰래 구석으로 데려가서 때리거나 괴롭혔다. 어르신이 뭐 요양원에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니까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르신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한 분의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프랑스의 이브지네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기법인데 이분은 간호사 출신이에요. 남자분이고 이게 인품 좋게 생긴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두 사람이 다른 친구랑 같이 진짜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치료 기법을 만들자.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일단 시선을 맞춰요. 그래서 멀리서 어르신한테 손을 흔들면서 다가가서 어르신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눈을 시선을 맞춰갖고 필요하면 내가 무릎을 꿇거나 이제 눈을 딱 가까이 다가가갖고 어르신 저 여기 있고요. 저 누구예요?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만져드려요. 스킨십을 하면서 어르신 제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미리 먼저 어떤 걸 할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손 끌어주고 막 가는 게 어르신 화장실 갈 시간 됐으니까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 이제 제가 화장실을 도와드릴게요 하고 그리고 잡고 어르신 일어나실까요 하고 이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말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기립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 제목이 나는 나쁜 간호사입니다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님도 제가 실제로 만나보기도 했었는데 이게 치매 환자를 요양병원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묶어 놓잖아요. 손발 같은 거 폭력적인 거 못하고 콧줄이나 이런 걸 못 빼게 하려고 손발을 묶어 놨는데 이 휴머니드 케어에서는 그걸 못하게 해요. 근데 그런 어르신이 과연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될까 했는데 60일 동안 이 어르신한테 참고 계속 이렇게 존엄하게 대하는 케어를 했더니 나중에 이 어르신이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요. 그리고 간호사들한테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내용들의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고 실제 현장에서 이걸 많이 해야 된다.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죠. 아직은 조금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야 됩니다. 근데 실제 이런 환자의 감정에 집중하고 있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환자들한테 긍정적인 감정이 쌓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가족이라 그러면 그렇게 또 우리 교회 교우 중에 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계속 보고 싶었다. 잘 지내시냐? 좋아 보인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센터에 가서 어르신들 만날 때 어르신들 어제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먼저 처음에 하고 필요하면 안아드리고 손잡아드리고 그리고 어르신이 물어보는 거 있으면 건성으로 대답 안 하고 아주 따뜻하게 텐션 올려서 대답을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감정이 계속 쌓이게 만들어지는 건 거예요. 기억의 문제로 치면 사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빠진 독이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든 내가 감사한다고 말을 하든 돌아서면 잃어버리실 뿐인데 근데 이거를 기억의 문제로 다루는 게 아니라 감정의 문제로 다루고 감정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쌓이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치매 검사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돈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기 진단을 위해서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죠. 암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미리 빨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검사를 할 때 돈이 안 드는 검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면 돈 드는 검사를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치매를 판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정상 단계가 있고요. 멀쩡하십니다. 건강하세요. 똑똑하십니다. 근데 경도 인지 장애 단계가 있습니다. 멀쩡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증세들이 좀 심하게 나타나면서 요게 지나가고 나면 이제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를 문고리를 붙잡고 서 있는 단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 열고 들어가면 치매란 얘기예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고 그 앞에 문 앞에 지금 붙잡고 서 있는 게 경도 인지 장애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돈 안 드는 건 어디서 하나요? 근처에 보건소 혹은 치매 안심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서 저 같은 멀쩡한 사람, 젊은 사람도 검사 좀 받으러 왔어요. 치매 검사 좀 받으러 왔어요라고 하면 아주 친절하게 환영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센터들이에요. 전 국민의 치매에 대한 예방 사업을 하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요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사하러 왔다 그러면 이제 인지 선별 검사라는 걸 합니다. 간단한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내가 이렇게 하고 테스트를 받으면 그럼 거기에서 건강하시네요.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건 자세하게 검사를 좀 해보시기를 권장드려요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경도 인지 장애이거나 치매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사하는 건 돈 안 받거든요. 오히려 가면 선물 줘요. 기념품 같은 것도 많이 줘요. 근데 여기에서 좀 자세하게 검사해 보세요라 그러면 그때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하고 MRI 찍고 인지 검사하는데 여기서 인지 검사는 간단하게 질문지 이렇게 몇 분 하는데 여기 인지 검사는 의사 선생님하고 거의 한 1시간 넘도록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사가 치매라고 판정을 해야 치매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검사를 할 때 MRI 검사나 인지 검사를 할 때 이것도 지역별로 다르고 병원별로 다르기도 한데 아마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7만 원에서 10만 원 중반 정도 15만 원 그 사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비용은 실제 들어가긴 한다. 그래서 돈 안 드는 무료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건 1년에 한 번씩 꼭 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 가서 검사는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센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센터는 강동구 치매안심센터가 있더라고요. 어디 있냐면 강동구청 옆에 소방서 있고요. 거기 보건소가 있어요. 보건소 별관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요. 서울의 강동 치매안심센터는 일 잘하기로 소문난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방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 치매안심센터 한번 놀러 가셔갖고 치매에 대한 교육을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해줬는데 여기를 한번 가보라 하더라. 그럼 그 직원들이 정말 고마워할 텐데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전화번호도 여기 있으니까 전화도 미리 한번 하시고 그리고 문 닫는 날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 대부분 지역들이 보건소에 있거나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치매 안심 센터가 있습니다. 경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 안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건 좀 무거운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치매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단을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치매라는 진단을 받는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자,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 만약에 내가 치매가 걸린다고 하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 주변에는 이렇게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우리 잠깐 동안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물어보는 것 자체가 꺼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약에라는 말을 붙이기도 사실은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치매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내 주변에 치매에 걸리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거야라는 걸 내가 먼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텔레비전에 이제 치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검색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요 두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작가예요. 소설 작가. 김영하 작가라는 분인데 이분은 내가 만약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면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사과를 할 것 같아요. 미안하다는 말을.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는 미안해 했었던 행동을 한 거, 그거를 기억을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 사람한테 이 남아있는 미안함의 빚을 털어버리고 싶은 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너의 섭섭하게 한 게 있거나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다면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그거를 말을 꼭 하고 싶대요. 옆에 있는 이분은 법의학자예요. 큰 사건이 생기거나 이제 흉악한 사건 현장이 생기면 거기에 가서 이 사람이 왜 죽었고 어떤 사람이 범인입니다 하는 거를 판별을 해주는 법의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늘 보는 게 사람의 죽음이에요. 항상 시체를 이제 검시를 해야 되는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저 영안실에 이제 내가 있겠구나. 당연한 거지. 내 후배들이 봤을 때 그건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이별에 대한 준비들을 서서히 이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계시는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게 생겨도 건강하게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간은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를 제가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건강한 상태로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근 10년 되거든요. 치매 진단을 받고도 정말 지금도 식사 잘하시고 잘 주무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하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긴 하지만 치매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 언젠가는 나에게 기억이 사라지는 일들을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난 이런 거를 해야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현실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에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혹은 내 가족이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나한테 뭘 도와줄 수 있지? 궁금해지시죠?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치매에 걸렸을 때 나라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일을 지금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젊으셨을 때 일하셨을 때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월급을 꼭 다 주면 좋은데 꼭 뭘 떼갑니다. 일부분을. 그 떼는 게 뭐였냐면 이제 4대 보험이라 그래요. 아시죠? 4대 보험에 뭐가 들어가냐면 연금보험 들어가고 건강보험 들어가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개예요. 근데 사실 이 4대 보험은 4대 보험이 아니라 5대 보험이에요.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1+1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건강보험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5대 보험, 내가 4대 보험이라고 알고 냈었던 그 보험 안에는 여러분들은 이미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 돈을 계속 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이걸 냅니다.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그 비용들을 충당을 하는 건 거예요. 그 기금으로 운영하는 보험 제도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입니다. 어떤 걸 하냐 하면 치매 어르신을 직접 돌봐드려요. 근데 꼭 어르신이 아닐 수도 있죠. 젊은 사람도 치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치매 환자를 직접 가서 도와주거나 치매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와서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치매 환자 그리고 치매 가족. 그리고 사실 여기에 일자리를 만드는 목적도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전에 없었던 직업이 생기기도 했죠.
포인트는 뭐냐면 나이가 이제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 혹은 내가 65세가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어서 일상생활이 난 힘듭니다. 기준은 뭐냐면 일상생활 6개월 정도 유지하는 게 힘들다라고 판정이 되는 게 요 보험에서 말하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선이에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면은 판정을 내려줘요. 등급을 줘요. 왜 장애 등급 받는 것처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거든요. 1, 2, 3, 4, 5등급.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인지 지원 등급. 총 6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1등급이 제일 상태가 중한 분들. 그래서 와상 상태라 그러죠. 누워 계셔서 거의 꼼짝 못 하시고 전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분들, 그분들이 1등급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부분만 도와드리면 된다 하면은 2등급. 조금 더 괜찮다 3등급. 좀 괜찮다 4등급. 이런 식이에요. 5등급 같은 경우는 다 멀쩡하신데 이제 인지 기능이 조금 많이 저하가 되셔가지고 치매가 있으시거나 하는 분들이 이제 5등급이 나오시고, 그거보다도 더 괜찮으신데 이분은 그대로 두면은 5등급이나 4등급이나 더 중해질 수 있다 하는 분들한테 인지 지원 등급이라는 등급을 따로 내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그러면 서비스 중에서 방문 요양, 방문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내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와요. 그래서 밥하는 것도 좀 챙겨주고 반찬도 챙겨주고 설거지, 청소 같은 것도 해주고, 그것만 하면은 사실은 옛날 우리말로 파출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전문가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상생활도 도와드리지만 어르신한테 말벗도 해드리고 어르신이 필요한 도움들도 드리기도 하면서 인지기능에 대한 또 프로그램을 같이 해드려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가예요.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분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온 김에 야, 일을 빨리 할 거 있으면 다 시켜. 그래서 막 김장을 하고 집에 가게를 보게 만들고 심지어 막 앞에 밭을 메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골에서. 이 요양보호 선생님은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한정적으로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온 가족의 일을 다 돌봐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도 요양보호 일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피해를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양, 그다음에 방문, 목욕은 목욕 차량이 가갖고 깨끗하게 씻어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어르신 중에서 혹시 이제 그 대변이나 소변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또 욕창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목욕차가 왜 가냐 하면 차 뒤에 이렇게 욕조가 있어요. 거기에서 푹 담궈갖고 깨끗하게 씻겨드려요. 따뜻한 물로. 한 30분 씻겨드려요. 그 다음에 옷 갈아입혀드리고 로션 발라드리고 머리 말려드리고 체온 체크해드리고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드려요. 그게 1시간 정도를 씻겨드리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제 방문 목욕 서비스. 그 다음에 방문 간호는 병원 가기 힘들 만큼 몸이 불편하시면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아갖고 간호사 선생님이 가서 돌봐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요. 제가 있는 센터에서는 이제 요양 목욕 간호를 다 합니다. 그리고 주로 제가 하는 일들은 주간 보호 서비스라 그래서 이게 아시는 것처럼 어르신 이제 유치원 같은 거 노치원이라고 표현하는 데이케어 센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출근하는 겁니다. 아침에 아이들 유치원 가는 것처럼 8시가 되면 차가 와요. 그 차 타고 쭉 와서 센터에 들어오시면은 센터 선생님들이 인사하고 간식 먹고 오전에 프로그램 재밌는 거 하나 하고 또 외부에서 강사들도 오고 자원봉사자들도 오고 공연도 듣고 점심 먹고 나서 또 프로그램 또 하나 하고 놀다가 오후에 되면 차 타고 집에 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주간보호센터예요. 제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이용하는 건데요? 신청서를 접수해야 돼요. 어디다 접수하냐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접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관리하는 데가 건강보험공단이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직접 찾아가시거나 전화를 하거나 해서 그 뭐 치매에 걸리면 뭐 하는 뭐 이때던데 이렇게 설명해도 알아들어요. 장기요양보험 때문에 질문하려고 합니다라고 해도 되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받으려고 합니다. 뭐가 돼도 좋아요. 근데 신청을 일단 하시면 집으로 공단 직원이 2사람이 와요. 며칠 있다가. 그럼 2사람이 왜 오겠어요? 진짜 얼만큼 편찮으신지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있는 어르신한테 질문을 막 해요. 이런저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어르신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엔 보호자한테도 질문을 해요. 얼마나 힘드신지. 그러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 고려해서 등급을 판정을 내려줘요. 아, 이 어르신은 1등급이겠네요. 이 어르신 4등급이네요. 어르신은 3등급이네요. 이렇게 등급을 내려줘요. 그리고 그 등급을 내려준 거에 대한 우편물이 이렇게 편지가 하나 옵니다. 그 편지 안에 서류들이 들어있어요. 몇 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서류를 받은 그 순간부터 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내가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를. 그러면 그 고르는 거 그 센터는 어떻게 나라에서 알아서 연결을 해주냐? 아니요.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변에 내 집 주변이나 잘하는 센터들을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공단 직원한테 나 잘 모르겠으니까 내 집 근처에 있는 센터 좀 추천 좀 해줘요. 그러면 잘하는 센터부터 이렇게 추천을 아마 해주는 겁니다. 등급, 평가 등급을 잘 받은 센터부터. 그래서 그런 센터 중에서 내가 좀 괜찮다 하는데 전화를 하셔갖고 요양보호사 좀 보내주세요. 목욕차 좀 보내주세요. 나 그 센터 좀 가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거 돈 들지 않느냐? 들어요. 돈이 물론 들죠. 본인 부담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많이 들지 않아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100% 중에서 85%를 나라가 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내는 거는 15%예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내가 생활이 조금 어려워서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 이렇게 된다 그러시면 경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외지에 올라가 있고 큰 도시에 있고 어르신만 혼자 따로 집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어르신의 그 재산 정도나 생활 정도가 아주 좀 열악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기초수급자가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감경을 해줍니다. 아주 적게. 그럼 그게 얼마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나 드는데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이 서비스를 몇 번을 이용하고 며칠을 센터에 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앞에 방문자가 붙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통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 한 달에 내는 금액. 일반으로 내실 경우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왔다 갔다 이렇게 이용하신다고 치면은 하루에 8시간 정도 이용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일요일 빼고 뭐 토요일 가는 경우 있고 안 가는 경우 있고 그러면 주 5일이냐 6일이냐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식사 비용, 간식 비용 다 포함해서 한 20만 원 후반에서 30만 원 중반 정도 사이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 들면 치매 어르신이나 내가 치매 걸렸을 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가 어딘지 또 찾아봤어요. 강동역에 있어요. 강동역 앞에 보면 강동 웨딩타워가 있어요. KDW 이렇게 써 있는. 그래서 요 교차로에 있는 빌딩에 여기에 건강보험공단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치매라고 하는 판정을 받거나 주변에 몸이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 혼자 끙끙 앓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연결을 해주세요. 찾아가 보거나 전화를 하라고. 그럼 여기에다가 등급 신청 받으려고 왔어요 라고 하면은 그 이후의 절차는 알아서 진행을 해줄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를 가기 전에 주변에 있는 이런 방문 요양 센터들이 있잖아요. 센터에다가 먼저 얘기를 하세요. 등급 안 받았는데요? 예, 괜찮아요. 등급 안 받고 먼저 센터에다 얘기해주면 센터에서 등급 받는 것부터 천천히 안내를 해줄 거예요. 거기를 그렇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와, 또 진도가 많으니까 얼른 가볼게요. 치매 대비해서 치매 보험 같은 거 들어두면 도움이 될까요? 이거 질문도 되게 많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요건 개인 판단이시긴 한데 들어두실 거면 잘 알아보고 가입하세요. 왜냐하면 이 치매 보험에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내가 치매라고 진단받으면 그때 진단에 대한 위로금으로 진단비가 나오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매달 생활비를 보조를 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어요. 초창기에 나왔던 치매 보험은 사실은 이걸 받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까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등급을 내준다 그랬잖아요. 중증 치매를 받아야 진단금을 주는 보험들이 처음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나는 치매를 받았다고 해갖고 무조건 이걸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나중에 치매 받아갖고서는 보험금 받으려고 서류를 냈더니 2등급은 여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치매가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알아보고 보험을 가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요 근래에 나오는 치매 보험들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이 치매가 걸렸을 때 돈이 한 번에 얼마 꽁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비 같은 것도 아까 본인 부담금 내는 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 부담금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활비가 나오는지 여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상황이 중요해지면 요양원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요양원에 가면 비용이 그거보다 조금 더 들거든요. 그리고 간병인을 또 써야 되는 요양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때 간병인에 대한 돈도 혹시 보장이 되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내가 매달 얼마 내는데 그리고 이거 갱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몇 세까지 보장이 되는지 있잖아요. 80세까지 보장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100세 시대인데 치매가 80 이후에 올 가능성도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보장이 되는지랑 그다음에 지급된 사례들이 있는지 좀 쉽게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아주 깐깐하고 어려워서 실제로는 돈을 잘 못 받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대략 60세 기준으로 보면은 4만 원, 5만 원 돈이었으니까 아마 연령이 조금 더 높으시면 그거보다는 매달 내야 되는 돈은 더 들어가시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또 교회마다 이제 뭐 보험을 직접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한 달에 두 달이 건너면 꼭 보험을 하는 분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이 권한다고 무조건 들지 마시고요. 이거 좋은 거니까 그냥 들어. 다 드는 거야. 들어. 그런다고 드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물어보세요. 확인하고 그러고 가입하세요. 들었는데 나중에 혜택을 못 받는 일 없도록. 그래서 소멸성으로 사라지는 보험이고 만기돼서 내가 돈 다시 받는지 막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확인 다 해보시고 들어두시면 사실은 들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입니다. 옛날처럼 상품이 너무 안 좋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18번째입니다. 치매에 걸려도 노후를 멋지게 보내는 경우가 실제 있나요? 정말 많아요. 이건 진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치매에 걸렸다고 인생이 저 나락으로 가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제는 우울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치매가 걸려도 신나고 행복한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치매 커밍아웃이라고 들어봤나요? 커밍아웃이라는 말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나서는 건 거예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였습니다. 근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당시에 1970년대인가요? 그 당시에 이미 나는 치매라고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저 치매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치매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근데 당당하게 내가 치매라고 밝히는 게 과거에도 사실 어렵기는 했는데 요즘에는 내 스스로 치매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치매가 내가 뭘 잘못해서 걸린 게 아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노화 때문에 걸리는 건 거고 나도 걸렸지만 당신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고 이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러면 실제로 치매 걸린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내가 알려줄게요. 치매니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분은 여자분이신데요. 웬디 미첼이라고 하는 분이고 1956년생입니다. 58세 때에 치매를 진단받았어요. 근데 조기 치매라고 진단받은 그때부터 치매에 대한 일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블로그를 써요. 그 인터넷에다가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도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분 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 미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58세에 그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거든요.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그 나이에 그런 진단을 받는 분은 많은데 이분이 특이한 점은 그때부터 블로그를 만들고 자기가 겪은 일을 다 쓰기 시작했어요. I write a daily blog called Which Me Am I Today? As my memory fails me more, so the blog has become a place where I can save all those special memories of events, thoughts and feelings.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계속해서 어쨌든 사람들과 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겪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도 쓰고 막 이러면서 책을 벌써 2권이나 내셨어요. 대단한 집념이시네요. 예, 그분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에겐 단계가 있고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감정이 살아있다. 그리고 어쩌면 감정은 굉장히 우리가 그들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단계를 지나서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 블로그는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아직 살아 계시고 나중에 뭐 알츠하이머 무슨 협회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자폐의 역사도 보면 제가 의학사 읽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폐의 역사도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자폐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발언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도 감정이 있고 우리도 권리가 있다면서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게 바뀌거든요. 근데 알츠하이머나 이 치매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글이 많지 않은 이유가 처음에는 본인이 잘 부정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본인이 그 병에 그럴 것 같아요. 상태가 심하지 않을 때는. 내가 설마 알츠하이머겠어? 약간 좀 깜빡깜빡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진행이 될 때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 의학사를 이렇게 보면요. 환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기 병과 맞서 싸우고 그걸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고. 근데 이분은 제일 먼저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을 내보내요 집에서. 자기 혼자 이제 살기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이렇게 조직하고. 이게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예, 보통은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자기가 이걸 기록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삶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린 분들도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주위에 안 알리려고 하는 게 그때부터 모든 정체성이 지워져요. 그렇죠. 네. 암 걸리신 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 환자 중에 하나. 암 환자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분이 뭘 하든 간에 맞아요. 이게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더더군다나 불치병인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전사시네요, 진짜. 많은 경우 인간들이 글을 쓰는 어떤 이유는 극한 상황에서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안내 일기도 생각나고. 그렇죠. 예. 발병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현재 증상은 한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도 책이 나온 것 같거든요. 작년인가 올해에도 새 책이 나온 걸 봐서는 아직까지도 글을 쓰시는 것 같고. 대단하시네요. 자기의 기록을 한다는 것이 알츠하이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당연하죠. 그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웬디 미첼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신가? 어제 일기입니다. 이 블로그 제목이 여기 까매갖고 잘 안 보이는데 Which me am I today? 오늘의 나는 누구인가? 오늘의 나는 누구지?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밑에 보니까 뭐 양 사진도 찍어놓고요. 이분이 어디 섬에 여행을 가신 모양이에요. 거기에 있는 갈매기도 사진을 찍고 뭐 큰 백조 사진도 찍고 사진 찍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여행이 끝났는지 이제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사진까지 있더라고요. 아,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전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결국은 자기도 살게 되는 이런 치매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분 소개해드렸는데 우리나라에도 내가 치매 환자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도 많아요. 정신과 의사였는데 나 치매 환자입니다. 혹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주변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치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 이거를 숨겨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치매라는 질병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도 제가 교회에다가 일부러 악담을 할 그런 마음은 1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교회 안에 치매 환자는 늘어날 겁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우리 교회만 비단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럴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치매 어르신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 말은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치매 친화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치매가 걸렸다고 교회를 안 오시게 되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교회가 한 몸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지체예요. 근데 한 지체가 지금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러면 잘라버려요? 아니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끌어안고 또 도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치매에 대한 생각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빨리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교회들도 교인들이 다 같이 치매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도 그렇고 초등학생들까지도 다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있을 때 저분이 이상하다라고 그거를 애들이 이상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이들도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또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 일, 그다음에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교우들의 지지와 기도와 실제적인 도움이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 환자들이 매일 상태의 변화를 기록하거나 이분이 이용할 수 있는 주변에 좋은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중에 종교활동이 꼭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의 심신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갔다 오는 것 자체는 일단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갔는데 이상하게 보거나 눈총을 주거나 예배에 방해가 된다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오셨냐고 환영해주고, 가면 늘 따뜻하게 안아주고 손 만져주고, 가면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이분은 아까 말한 긍정적인 감정을 쌓게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교회가 그렇게 케어를 해줄 때 치매 어르신 자체도 도움을 받지만 그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은 무한한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든든함을 느끼게 되는 건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자료를 또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아까 이제 치매 전조 증상 같은 거를 파악할 방법이 뭐가 없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혹시 다른 분을 봤을 때 저분 혹시 치매가 아닐까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뭐가 있을까? 요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잘 알고 지내던 교인들이 이름하고 얼굴이 헷갈리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고 저분이 집사님이었는지 권사님이었는지 저 사람이 목사였는지 청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늘 하던 11조랑 헌금인데 이게 몇 번 멈추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꾸 반복해서 11조 분명 냈는데 또 낼 때, 이럴 때. 그리고 교회에 오는 길이 헷갈려요. 어느 날 지각을 하길래 왜 이렇게 지각했어? 그랬더니 뭐 길을 좀 헷갈려갖고 그럴 뿐이 아닌데 자꾸만 교회 오는 길이 나 스스로도 이 길이 맞나? 늘 가던 길인 것 같은데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낯설 때가. 그러거나 교회 각종 모임 같은 거 구역 모임이나 우리 목장 모임 같은 거 할 때 지각할 때 신방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날짜를 아예 다르게 알거나 아예 신방을 온다고 했던 사실 자체를 까먹거나 모를 때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러는 경우들이죠. 그리고 어르신이 교회에 왔는데 계절이랑 안 맞는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거나 내가 알던 분이 아니고 성격이 너무 확 달라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거 치매인 것 같아. 가봐. 이렇게 얘기할까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당을 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거나 제일 좋은 건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한테 살짝 교회에서 봤는데 혹시 안 그러면 좋겠지만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본인이 이 부분에 사실은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사실은 치매라는 말을 딱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두가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될 때까지는 대놓고 치매 환자한테 치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치매 같은 병을 만드셨을까요?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요거에 대한 대답은요. 그건 말이지요. 사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일개 먼지 같은 띠끌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고백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움직여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치매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나 혹은 치매 가족들을 통해서도 저는 분명 삶의 의미가 다른 게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괴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치매를 사실은 우리 사이에 슥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치매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서 이걸 하고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또 지금도 너무 괴롭다고 생각하거나 뉴스 많이 보시죠? 존속 살해 같은 경우. 너무 힘드니까 이럴 바에 같이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치매 같은 병은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려고 심판용으로 만든 게 아니야. 이 얘기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광야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뜨거운 길이고 앞뒤 좌우가 어딘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외롭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치매 환자가 저런 마음이에요. 내 주변에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 나를 돌봐주겠다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그러고 자꾸만 질문을 계속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러면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외로워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그곳이 사실은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갖고 허락해 주신 공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세요. 포인트 2개를 설명을 이제 마지막 드릴 거예요. 우리는 치매를 대할 때 상실과 장애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고 잘못을 해서 걸린 병은 아니에요.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삶을 잃어버렸거나 이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큰 핸디캡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간주해 버려서도 안 돼요. 치매를 경험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서 소외될 사람, 언젠가 잊혀질 사람이나 우리를 잊어버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어려운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소중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얘기가 이 책에 나와요. 이 책과 이 책에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팁을 제가 몇 가지만 이 책에 있는 걸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치매 어르신들이 교회에 만약에 왔을 때 반갑거나 걱정하는 마음이긴 하겠지만, 집사님 제가 누구예요? 저 누구예요? 이름 뭐예요? 제가 직분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기억력 테스트하는 질문을 하지 마시라. 이거는 당황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라고 인사를 편안하게 건네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서 이 치매 어르신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한다고 머뭇머뭇거리면 얼른 알아차려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제 잘 기다려주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객관식 선택형 질문을 해주는 게 좋아요. 요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무슨 질문 할 건데? 빨리 얘기해봐요. 속 터져 죽겠네. 답답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치매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거나 자주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성도님들, 특히 시니어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교회 식구들이 더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집도 방문도 자주 하고 자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가령 집안이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다거나 냉장고에 상한 음식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가보지 않는 경우에는 알 수가 없는 어려움들이거든요. 그리고 예배 시간 중에 찬송이나 성경책을 잘 못 찾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슬쩍 이렇게 보고 그것도 왜 못 찾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눈이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작아서 제가 조금 도와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센스 있게 도와드리는 게 좋지, 이거 못 찾으시는구나, 인지가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내가 다 해드리려고 하는 거,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사실은 치매 어르신 만날 때 제일 좋은 건 반가워하는 거, 사랑의 손길로 비언어적인 소통을 하는 건 거예요. 눈빛, 말투, 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랑해요, 오늘도 봐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하는 게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실은 이 동안교회 시니어 반을 운영을 이제 몇 번을 더 할 마음이 있는데, 사실 이 치매에 대한 부분들에 공을 좀 많이 들이기는 했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두려운 병이기도 하고 잘 모르고 착각하는 게 우리의 두려움을 더 키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치매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여러분을 만나게 됐고 지금도 치매라는 광야를 걷고 있는 당사자와 또 가족들, 사실 저는 치매 가족들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아까 중간중간 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씩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제목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이에요. 이 고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신체적으로는 약해 보이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능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 신앙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그 찬양 같이 들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저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동안 시니어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특별히 하나 좀 중보 기도를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윤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좀 어려움을 당하셨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하루빨리 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셔갖고 또 이 시간에 우리랑 같이 오셔서 기쁘게 시니어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치매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입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